네, 금요일 저녁 나라 걱정을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퇴근길 라이브 오늘도 재밌는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인데? 프로고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네. 네,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즐겁게 야구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이 제가 금요일이라고 했나요? 네. 아이고 미쳤구나 이 프로. 자, 오늘은 밖에 우리 작가분들이 지금 재밌어서 네. 거의 지금 뭐 죽기 직전입니다. 네, 금요일이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이번 주는 부처님이 참 적절할 때 오셔서 이번 진짜 내가 정말 평생에 부처님께 고마웠던 일이 별로 없는데 이번 주는 참 고맙습니다. 네. 네, 수요일에 적절할 때 아주 오셔서 잘 쉴 예정이고, 오늘은 그 단군 이래에 저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나 남북 통일보다 솔직히 이 문제가 더 걱정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 서울에 특히 뭐 우리나라 여러 도시에 재건축 재개발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는 아파트 지으면 100년씩 가야 되는데 지금 지은 아파트는 100년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다시 지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들여다볼수록.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용적률을 올려줄 테니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질 거 아니냐, 열심히 좀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정부 입장인데, 오늘 모신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은 용적률 올려줘봐야 택도 없다 이 친구들아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 예정이랍니다. 네. 택도 없어요. 소개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김재경 소장님과 저 이 프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깊은 콘텐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김원장 기자님도 같은 고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우대가 멀쩡하고 외모가 반반하다는 이유로 그냥 외모만 믿고 설친다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죠. 저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자주 적이 듣습니다. 없었어요. 네. 김재경 소장님도 프로는 뭐. 자주 들으시죠? 나이가 있어 보이게 활동하려고 하는 거는 있긴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숙명이다 생각하고 이번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가시죠. 네. 요즘 저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요즘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는 정말 처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 언론 뉴스만 보다 보면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좀 몇 개 자료를 좀 준비해 보았어요. 네. 우리가 공사비 인상이 많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2023년도 초부터 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제대로 못 가고 조합에서도 계약 해지하겠다 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제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사비가 그럼 얼마나 올랐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실제로 평당 1,000만 원 공사 계약을 한 곳도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의도 공작 아파트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데를 또 살펴보게 되면 1,300만 원이 얘기가 나온 것도 있어요. 신반부 22차.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했던 여의도 공작 아파트라든가 신반포 22차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이엔드로 가는 것도 있고, 신반포 22차는 세대수가 정말 작거든요. 그럼 규모의 경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소규모 현장들 같은 경우 공사가 더 높은 것도 있고 그런 거지만, 일반적으로 요즘 공사비 그럼 얼마가 뛰었냐라고 하게 되면 종점 같은 경우는 평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었습니다. 예. 그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부르던 뭐 아크로, DH, 서밋 이런 곳들조차도 600이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이엔드를 떠나서 일반적인 브랜드를 한다 하더라도 700에서 800선인데, 근데 이제 1,000만 원을 돌파하는 시대가 곧 올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몇몇 특이한 케이스에서는 1,000만 원을 돌파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들을 또 찾아보게 되면 지금 현재 수주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조합이 갑이었었죠. 그냥 우리 수주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너네들 하이엔드 아니면 입찰도 하지 마 라고 해도 제발 저 좀 뽑아주세요 라면서 건설사에 줄을 섰는데, 지금은 우리 얼마로 할게요 라고 했더니 건설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냥 돈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선별 수주를 하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저는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이제 4월달 기사입니다. 이제 용산 산호 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 여기는 한강변이에요. 한강변이고 그리고 용산인데 평당 83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조합이. 네,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평당 830인데 유찰이 됐어요.
이게 조합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강변 타고 가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그 네, 아파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강남 얘기예요. 여기는 도곡동의 개포 한신 재건축인데 여기선 조합에서는 사실 좀 자신 있게 움직였어요. 우리도 줄 건 주자 920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아무도 입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도 입찰을 안 하다 보니 유찰이 된 거고 일단 당장 조합에서는 생각한 게 혹시 뭐 다들 뭐 좀 재면서 여기가 누가 이제 신경 쓰던 조합이 있었었는데 신경 쓰던 건설사들이 참여할 줄 알고 우리는 굳이 빠졌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면 다음에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금액을 재입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은 경쟁 입찰을 떠나서 한 군데도 입찰이 안 들어온 게 지금 현재 분위기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다 보니 지금 이게 조합 입장에서는 수주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건설사들이 이렇게 공사비를 높게 올려받으니까 장사가 잘 되냐라고 하면 지금 또 찾아보면 기사들이 나오는 게 건설사들이 매월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 갈등 때문에 조합도 힘들고 건설사도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이런 조합의 문제점들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지 좋아지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현황입니다. 지금 여기저기 이미 재건축 착공한 곳에서도 건설사들이 우리 이걸로는 안 됩니다. 공사비 조금 더 주세요. 조합하고 얼굴 붉히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보면 협상이 좀 된 데도 있고 그게 결코 건설사들이 앓는 소리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저희 보면 920만 원 준다 해도 안 들어오는 거 보면 건설사 입장에서 정말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실무는 잘 몰라서 보통 입찰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여기 옆에는 벽에다 금칠해 주시고요 하는 구체적인 내역 중에 좀 비싼 게 들어가서 저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입찰인데 920만 원도 안 된 거예요? 일반적이지는 않죠. 당연히 이제 조합한테 이제 공고를 낼 때 이제 조합에서 원하는 수준이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넣어 놓습니다. 꼭대기층에 네. 인피니티 풀 넣어주시고 뭐 그런 거. 인피니티 풀까지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마감재 수준들을 이제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920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지금은 노량진 1구역이 이제 포스코에서 결국 수주를 해 나가긴 했는데 그 전에 730만 원 넣었을 때 아무도 입찰 안 할 때 그래도 노량진 왜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건설사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제 730만 원이란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닌데 문제는 요구하는 마감재 수준을 강남급으로 요구를 해내서 그러면 못 맞춘다. 강남이니까요,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건설사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아니 노량진은 서반포예요, 서반포. 네, 이제 흑석부터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번에 이제 용적률 많이 올려줘서 40층, 50층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층고가 높아지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비가 높아지고 또 그것도 지하도 한 2층 주차장 파던 건 이제 3층, 4층, 5층 이렇게 파니까 왜냐하면 건폐율 이렇게 낮게 쾌적하게 하려면 이렇게 높게 짓는 건 좋은데 높게 지으면 당연히 건축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그것도 이슈긴 합니다. 오늘 주제로 가져온 건 아니지만 요즘 초고층 공사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할 때 그동안은 20층에서 30층 정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공사비를 기준으로 잡고 뭐 이게 정형화돼 있는 건 아니에요. 땅 파는 것도 안반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근데 우리가 높게 건축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고층이라고 말했었던 초고층이 말했던 게 사실상 50층 미만이었거든요. 이거 지을 때도 1.3배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얘기하고요. 진짜 법적에서 말하는 초고층 건축물 50층을 넘어가는 건축물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또 1.3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인 아파트 짓는 건 여전히 한 700에서 800선에서 건축할 수 있고 물론 하이엔드 이런 건 논외로 하고 한 그래도 40층대 지으려고 하면 평당 1,000만 원 이제 생각해야 되고 진짜 초고층 50층을 돌파하는 6, 70층 지으려고 하면 1,300 정도는 감안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네, 그렇죠. 그걸로는 답이 안 된다. 건축비가 내려올 수는 없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건축비가 싸지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수지 타산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 다른 걸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서
빽빽하게 촘촘하게 지어. 괜찮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게 건설사를만 비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조합 입장에서도 참 난처한 게 말 그대로 우리가 원가가 이렇다라는 거 하는데, 그런데 뭐 다른 건설사들이 들어와 주면 다행인데 사실 이제 건설사의 입찰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부담금들을 조합원들이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고 결과론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네.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당근책이 그런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줄게 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서울시랑 정부 둘 다 막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 차원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이제 2024년도 3월 달에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더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한 사항들도 이게 좀 유의미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었고요. 결국 핵심적인 거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라는 사항으로 요약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 얘기하면 보통 말 많이 나오는 게 90년대에 지어졌었던 아파트들, 즉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를 들 수가 있거든요. 해당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 법안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풀어주겠다라는 사항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너네가 사업성이 없어서 움직여? 라는 거는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풀어나갈게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는 사업성 개선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 당연히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 내부적으로 숨겨져 있는 기부 체납이라든가 실질적인 체감 용적률이 낮아지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용적률 인센티브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사업이 못 가지? 네. 라고 했을 때 이 조합장이 나쁜 놈이네. 또 건설사가 나쁜 놈이네. 라고 이제 그렇게 빙빙 도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많다라는 얘기가 오늘 주요 핵심 키워드이긴 합니다. 일단 얼마나 올려줘요, 용적률을? 지역마다 그쵸. 다르고 뭐 저 단지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용적률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용적률 얼마나 높여주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 뭐 최대 500%도 완화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데들은 왜 우리는 용적률 안 높여주냐라고 하면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대지 면적 대비 건축 연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 봤을 때 땅은 동일하지만 이제 층수를 높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보통은 용적률이 높으면 층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연면적, 대지 면적, 바닥 면적이라 하죠. 정확히 바닥 면적을 낮게 해서 층을 높게, 앞서서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좀 더 쾌적하게 건폐율을 낮춰서 움직이려고 했을 때도 가는 거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려면 이런 건축적인 용어 말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려 했는데 우리가 건축비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다 치울게요. 단독주택에서 그전에는 뭐 대지 100평에 그냥 내가 뭐 80평, 대지 80평짜리 해가지고 1층으로 갔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신축을 하고 싶어. 근데 신축 비용이 한 5억이 든다고 간다네. 내가 이 돈을 낼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걸 용적률 좀 더 받아가지고 높게 올리는 거예요. 높게 올리니까 생기는 2층, 3층, 4층이 있겠죠. 걔네를 분양을 해서 그 공사 비용을 충당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용적률인 건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용적률이라는 거는 얼마나 더 지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현행 이제 국토계획 및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 지역에 대한 기준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도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는 이제 2종 일반일 때 250%, 3종 일반일 때 300%, 법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서울시 조례로는 각각 200%, 25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용적률 더 받기 위해서 종상향을 시켜주세요 라는 얘기들도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보다 보면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저희가 같이 있는
이제 파크원 같은 경우도 대단히 높게 지은 게 이 높은 용적률을 갖다가 다 소화하려고 하다 보면 높게 올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은 용적률 높게 많이 받으면 높아진다라는 사항들이 저거 다 찾아 먹으려면 네, 그렇죠. 그런데 용적률을 너무 높게 주더라도 그 용적률을 많이 주더라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용적률을 지금 법상으로는 많이 줘봐야 500%고 서울에서는 400%가 가장 많은데 뭐 그거 무시하고 600이나 800을 준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 찾아 먹게 지으면 초고층 아파트를 짓든가. 근데 초고층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1.5배 들어서 또 타산 안 맞잖아요. 그러면 공사비가 아주 편안하게 그 정도면 될 만큼 해서 한 20몇 층? 30층 안 넘게 지으면 용적률 다 찾아 먹으면 동간 간격이 너무 붙어버려서 이거는 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400, 500 이것보다 넘는 용적률은 줘도 못 먹어. 그런 얘기 있던데요. 오, 맞습니다. 이제 이 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용적률이라고 했었을 때 앞서 보여줬었던 법 체계에서도 주거 지역은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300% 이내로 지어라 라고 했었잖아요. 되어 있었죠. 물론 네. 그게 그런 검토가 얼마나 잘 돼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용적률은 한 30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상을 더 주게 되면 앞서서 설명하신 것처럼 동간 간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접도율에 대한 부분, 즉 사선 제한이라든가 예. 그리고 또 높게 지으면 높게 지을수록 또 이제 교육 환경 영향 평가 받을 때 또 우리가 운동장에 대해서 또 이제 가려지면 또 안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높게 지으려고 했을 때 각종 규제들 그걸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공사비가 또 높아지다 보니까 막상 실질적으로 용적률 500% 줘도 그게 체감되는 실익이 높지 않을 거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500%면 사실 엄청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엄청 높은 거죠. 지금 웬만한 아파트에 곱하기 2배 준 건데 네. 지금 웬만한 아파트들 가면 야 여기는 용적률이 250밖에 안 돼서 동간 간격이 아주 넓고 쾌적하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딱 요 정도면 딱 적당하다. 요거보다 좁아지면 불편하겠는데 하는 느낌이 용적률 250이라서 용적률 500을 주면 거기에다 2배로 높게 지으면 동간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2배로 높게 못 지으면 중간에 막 아파트를 박아야 되는데 이상해질 거라는. 그렇죠. 애초에 그 말씀이죠, 설계도 안 결국은. 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33층 그동안은 계속 서울은 33층으로 막고 있다가 그죠? 이제 40층, 50층 음마 아파트나 주요한 아파트들 압구정 이런 여의도 이런 데 다 40층, 50층 종상향해서 올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2% 이야기했듯이 너무 높여주기 때문에 많이 높이 올려도 그래도 과밀할 거예요. 가락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가 280까지 올려 종상향해가지고 그 뭐죠? 이름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200%를 어마어마하게 혜택을 줘서 그 조합원들이 한 1조 원 정도 이익을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정말 과밀하거든요. 280. 근데 지금 소장님 500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걸 해주려고 물론 500을 다 주는 건 절대 안. 제가 볼 때는 줘봤자 330, 350 이렇게 줄 텐데 그것도 이게 참 답이 안 나와.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정부는 그래.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짓고 조금 더 올려봐. 조금 더 올리면 건축비 올라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옆으로 좀 촘촘하게 지을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건폐율 올라가면서 더 답답해지는 아파트가 되고. 그죠? 네. 사실 이제 두 분께서 오히려 더 제가 원래 말하고 싶은 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애초에 용적률 더 줘도 너무 빽빽하다. 사실 그게 그렇게 지으려고 하면 또 용적률이 찾기 위해서 초고층 가려고 하면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었지만 사실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용적률 더 주면 보통은 다 좋아해요. 그렇죠. 다 좋아하고 네, 싫을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싫어할 일이 아닌데 근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아까 헬리오시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막상 현장 가보면 대단히 빽빽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게 300이 채 안 돼요.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거기서 더 주겠다? 그러면 초고층으로 가야 되는데 초고층 공사비가 될까?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 전에 서울시가 33층 약간 이 층이랑은 좀 포인트가 다른 게 네. 예전에는 2030 서울 플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룰이란 게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35층 이상으로는 허가를 안 내준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랬죠. 여기서 2040 도시기본계획으로 오면서 이제 층수 제한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일단은 포인트를 좀 분리하셔서 네, 네, 초고층으로 짓는 거는 동일 용적률 내서 내가 좀 더 쾌적하게 한강뷰 세대를 높이기 위해서 높게 짓겠다라는 거는 조합원의 선택인 건데 근데 이제 다시금 돌아왔을 때 용적률을 많이 주면 사실 그렇게 초고층으로 가는 게 반강제화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그렇겠죠. 막상 공사비가 수익이 안 나올 수는 있겠다. 참. 아니면 닭장 아파트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일단 이해하시면서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그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공사비가 요즘 평당 1,000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33평 아파트를 새로 재건축해서 지으려면 3억 3천 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먼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내가 뭘 하겠습니다. 잘못 건드렸나 봐 지금. 이게 그 얘기를 하려고는 했었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궁금했어요. 네, 네. 사실 이 이해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요즘 평당 1,000만 원 얘기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 계산하면 33평 아파트 지으면 예. 3억 3천이냐? 라고 물어볼 수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전용 면적으로는 8호제곱미터니까 네. 25.7평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2억 5천7백만 원 든다는 뜻이냐? 네. 그 질문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프로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거에 대한 이해가 일단 필요하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자료 띄워놓은 거가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일단은 33평이라고 부르는데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85제곱미터에 3.3058로 나눠보면 25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왜 33평이라고 부르지? 이 사기꾼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말하는 33평은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 면적이라는 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 집 내부에 있는 실평수를 말하는 거고 공급 면적은 복도라든가 이제 엘리베이터라든가 계단 면적 등을 포함한 게 즉 아파트 한 동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면적들을 포함한 게 공급 면적입니다. 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33평이라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면적들이 있죠. 발코니 확장하고 뭐하고 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거의 33평에 근접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 33평형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면적인데 이 계약 면적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리고 사실 알 필요도 없고요. 이 계약 면적이라는 거는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된 걸로 나와요. 그러면 이 기타 공용 면적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 시설 아니면 단지 외부에 있는 그런 정원 시설들. 뭐 정원, 주차장, 뭐 관리사무소, 노인정, 놀이터. 그쵸. 그리고 대표인 게 또 주차장이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 주차장이 이제 좀 중요한 거가 사실 주차장 팔 때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계약 면적이 우리가 숨겨져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33평형 아파트 공사비를 물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 정답을 보여주려고 제가 또 가져온 게 이 공급 내역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예전에 그렇게 말 많았던 저게 뭐냐? 둔촌주공입니다. 네. 이게 33평형 기준으로 13억 전후로 분양했거든요. 네. 그때 이게 막 미분양 난다 뭐다 했었던 네, 곳인데 그렇죠. 이제 그때 이거 받으라고 했다 욕을 엄청 많이 먹었었죠. 그런데 해당 지역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통 면적을 볼 때 예. 전용 면적 보고 공급 면적 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옆에 계약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보면 194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보통 어머나? 이거를 나눠보면 한 58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들을 한번 나눠보게 됐을 때 계약 면적이 보통 한 50평이 넘어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평당 1,000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아파트 33평을 짓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순수 공사비만 5억에서 아니면 5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라는 게 결론인 것이죠. 그러면 30평 아파트면 평당 1,000만 원이니까 3억이 아니라 30평 아파트지만 실제로는 30평 아파트에는 복도도 지어야 되고 관리사무소도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지어야 되고 하니 30평 아파트라고 하면 대충 넉넉 잡고 한 60평이라고 생각하고
25평이면 대충 넉넉 잡아 50평이라고 생각해서 곱하기 2쯤 해야 넉넉한 공사비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저 공급 면적에 또 계약 면적 다 포함해서 그걸 이제 몇 분의 몇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제 평당 단가비가 나오는 거겠군요. 네. 그러면 33평짜리 평당 1,000만 원이면 3억 3천이 아니라 6억 6천에서 오수리 좀 떼면 한 6억 가까이는 든다. 공사비가. 5억에서 6억 정도.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 SH 사장님께서 뭐 언론 인터뷰 하잖아요. 뭐 아파트 33평 짓는데 2, 3억이면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옛날에 마구 그때 당시 이제 원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평당 한 2, 300에 지었을 때 그렇게 됐다라는 거다 보니 김원동 사장님은 어떻게든 집값을 낮추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네. 네. 이제 궁금한 거는 용적률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용적률이 돈이잖아요. 1%만 올려줘도 큰 단지는 돈이 얼마예요, 그죠? 근데 이제 어디는 올려주고 어디는 안 올려주잖아요. 용적률이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이제 음마 아파트는 제가 알기로 한 200 정도 될 텐데 얼마나 올려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아직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뭐 몇 가지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온 건 음마는 워낙 없습니다. 보는 눈이 많아서.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한 30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는 있고. 그 전에 음마는 1대1이었잖아요. 일반 분양이 거의 없었단 말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뭐가 맞나 틀리냐를 떠나서. 근데 여기 이제 한 100 정도, 80% 물론 거기 이제 기부 채납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거 뭐 일정 정도 있을 텐데 그걸 올려주면 사실 그 앞 대치동 한복판에 음마 아파트 조합원들 지금 갖고 있는 집주인분들에게는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돈을 더 주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올려준다면 사실상 만약에 용적률을 그 앞에 안 올려주고 1대1로 재건축한 또 다른 단지가 있다면 그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 봉천동이나 어디 장이동이나 여기에 한 3동 5동 갖고 있는 아파트는 대치 음마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분당 신도시처럼 유권자 수가 많지도 않고 그런 데는 또 안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런 형평성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얘기는 많이 나오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했었을 때 앞서서도 기사 언뜻 띄워드렸던 것처럼 아니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뭐 최대 500도 준다. 뭐 사실 준주거 같은 경우는 뭐 750도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데들은 주면서 우리도 똑같이 재건축 시급한 거는 마찬가지야. 왜 쟤네는 주고 우리는 안 줘? 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간 논외지만 노후계획도시가 과연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관련했을 때 당장 1기 신도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 용적률 500% 다 못 줄 겁니다. 왜냐면 그 기반 시설이 과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1기 신도시 내에서도 차등적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세권 중심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평촌 집주인인데 나는 비역세권이야. 왜 쟤는 주고 우리는 안 줘? 역차별이야. 얘기가 분명 나올 수가 있겠죠. 평촌 주민은 그래도 한 400이라도 준다면 평촌이 지금 한 용적률이 180 정도 될 텐데 2배 넘어가는데 그 평촌 뒷동네에 한 5동짜리 갖고 있는 분은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가구 수가 작아서. 그럼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그분은 안 올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돈인데 가구비용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씩 주는 건데. 그래서 이런 특별법도 우리들이 말하는 것 중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제 주민들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특혜 시비 때문에 과연 이게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뭐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근데 우리가 보통은 용적률 얘기 나오면 왜 쟤는 더 주고 우리는 안 주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설령 극단적으로 특혜 시비가 붙어도 특혜라고 말 나올 정도로 혜택을 줘야 갈 수 있다라고는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도 막상 생각하는 것처럼 용적률이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특혜처럼 준다고 해도 잘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제가 지금 기자니까 뭐 비판적인 질문을 드렸지만 만약에 박상우 장관이 저희 3%를 오늘 보신다면 이거 해봐라. 사업성은 안 나오지. 노후 신도시나 노후주택 지금 우리 도봉이나 노원이나 정말 재건축은 해야 되는데 사업성은 안 나오지. 건축비는 오르지. 정부는 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 뭐든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안 해주는 데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면 참
참 이게 또 이야기가 원위치가 된다. 참 원망스럽죠, 그죠? 그런 네. 얘기하면 근데 정말 사실 말 나온 김에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니까 용적률 돈이란 말, 하늘의 공간을 돈으로 나눠주는 건데 1억 가구당 1억이라고 해도 저 집 자 나오세요. 저 서울시장이 종상향에서 준주거로 올려드립니다. 가구당 1억 원 정도의 이익이 갈 거예요. 하고 자 줄 서세요 하고 1억씩 준다면 그걸 못 받는 집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부나 서울시에서 뿌려주고 있는데 용적률을. 지금도 사실은 뿌려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종상향도 있고 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뿐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논리를 적용하면 야 똑같은 집인데 왜 요 앞줄부터는 용적률을 높여주고 나는 이번에 뺀 건데 아파트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그 장이동에 5층 연립 갖고 계신 분 7층으로 올리면 또 전세 내주고 월세 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분은 또 안 봉천동에 그 우리 작은아버지 연립하시는데 그건 안 올려줘요. 뭐 그런 다 돈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형평성 이야기는 네. 사실 답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뭐 그런 네. 문제는 네. 있는데 오늘 김재영 네. 소장님은 그렇게 욕을 먹고 특혜 시비를 걸려가면서 용적률을 높여줘도 실제로 돌아가는 혜택은 별로 크지 않아요. 네. 제가 지금부터 그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제 본론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용적률 주는 것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왜냐면 왜 쟤를 그렇게 특혜를 주지? 이거 용적률을 아까 1억씩 나눠준다는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갖다가 왜 공중권을 갖다가 왜 일부 그 사적 재산으로 갖다가 환원을 시키냐라는 표현들을 쓰는데 근데 서울시가 그렇고 국토부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료 준비해 본 거 이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준비한 타이틀은 용적률은 공짜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들어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용적률, 종상향에 대한 키워드가 여의도를 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또 때마침 3% 여의도에 있으니까 한번 가져와 네. 봤어요. 그럼 여의도가 잘 가고 있냐라고 하면 기부 체납 반대, 특히 이제 데이케어 센터라고 말하는 노인시설 싫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종상향을 막상 해준다 하더라도 기부 체납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아, 기부 체납 뭐 그러니까 혜택을 줬으니까 낼 거 내야지라고들 보통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종상향을 해주면 당연히 용적률이 높아지니까 사업성이 높아지겠구나 정도로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이 용적률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 3종 체계가 무엇이냐면 기준, 허용, 상한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법적 용어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심플하게 여러분들 수준으로 갖다가 수준이라 말은 좀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만한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기준 용적률은 그냥 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냥 원래 내가 쓸 수 있는 용적률. 허용 용적률은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상한 용적률은 일단은 네 거가 아니야. 네 건 아닌데 이거 받고 싶어? 그러면 뭔가를 내놔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대표적으로 기부채나 공공시설 용지 그리고 무엇보다 임대아파트 등이 들어가는 게 상한 용적률입니다. 네. 일단 이거를 이해하고서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종상향을 시켜줄 때 우리가 그냥 공짜로 올려주는 것처럼 표현을 했잖아요. 아까 1억을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종상향을 시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종 일반 주거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종 일반이 기준 용적률이 200이었다라고 했는데 3종으로 종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기준 용적률은 그대로예요. 허용 용적률이 조금 늘어나고 상한 용적률이 좀 늘어납니다. 즉 너네가 그냥 지을 수 있는 거는 종상을 시켜줬다 하더라도 원래부터 3종이었던 애들, 원래부터 준주거였던 애들, 원래부터 일반 상업이었던 애들이랑은 다르단 거죠. 너는 원래 2종이었으니까 올려줬지 그만큼 뭔가 내놔. 신분 상승을 시켜줬으니까. 그쵸. 그렇죠. 기부 체납 내놔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가시적으로 이제 도표화를 시킨 건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기존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었다 라고 했는데 종상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3종이었었던 애랑은 다르단 거죠. 우리가 이걸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갖다가 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상한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상한을 받는 게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여의도 한번 케이스 들어가 볼게요. 여의도에 종상향을 시켜주면서 여의도 아파트 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리 났었죠. 아, 여의도 안 그래도 입지가 좋은데 여기를 사업성이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여의도 아파트 재건축 소유자들 대박 났어요 이랬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여의도 아파트들 보다 보면 서울 공작 수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일반 상업 지역이었었고 나머지들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이랬었던 지역을 어떻게 바꾸냐? 목화 3부, 한양, 삼익, 은하, 진주, 미성, 광장 얘네들을 일반 상업 지역으로 갔다가 2종을 점프를 시켜주게 되고 장미, 화랑, 대교, 시범은 여기는 다른 애들이 일반 상업인 거 생각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1종 인상, 즉 준주거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와 남들 보면 대박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막상 최근 기사 살펴보게 되면 여의도 재건축들 막 초비상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왜 그러지? 아니 용적률이 그냥 1종도 아니고 2종을 높여줬는데 왜 그럴까? 살펴보게 되면 이거를 그러니까 전문적인 도시계획적인 이해가 없으면 잘 모르는 거가 이게 표를 잘 보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안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가 된 게 2월 달입니다. 보다 보면 이제 특별계획구역 이제 목화 3부 아파트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특별계획구역 1-1-2 구역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보여지는 게 우리 용적률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면 이제는 보여져요. 이 표가 무엇인지. 그냥 막상 보면 용적률 최대 800% 이하 이거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와 800%까지 올릴 수 있대 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 상한 용적률 800% 이하예요. 600% 이하. 이제 600% 이하 권장이고 권장. 네네. 이제 800% 이하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지 하니까 기준 용적률이 230% 이하, 허용 용적률은 350% 이하입니다. 이거를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죠. 상한 용적률 800 가지고 언론에서는 80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만 도배가 됐는데 막상 보면 원래 내거 용적률이 뭐라 했죠? 기준 용적률이 했죠. 일반 상업지역으로 2종을 종상해줬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그냥 지을 수 있는 용률이 23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조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허용 용률은 350이다. 즉 여기서는 350까지가 그냥 너네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고 그 이상 짓고 싶어? 내놔. 무엇을? 임대주택이든 땅을 내놔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 용적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인센티브 사항들이 우수 디자인이나 장수명 주택이나 녹색 건축물 등등 이거는 물론 이것도 돈은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어지간한 정비 사업 즉 대단지 정도 되게 되면 이 정도 요건은 충분히 다 맞춰요. 그래서 허용 용적률도 그냥 공짜는 아니지만 쉽게 맞출 수 있는 거지만 상한 용적률이 결국은 쟁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 하다 보니 이것 때문에 갈등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래 그럼 종이 높았던 곳은 상한 용적률을 받아먹는 데는 기부 체납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상한 용적률보다는 제가 여기 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원래 일반 상업지역이었다라고 하면 기준 용적률이 400%, 예. 허용 용적률은 660. 그것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거고. 그쵸. 예. 상한 용적률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채나 땅을 내놓든 공개공지 만들고 이런 것들은 조금만 더 내면 됐었지만 원래 여기 보였던 걸 일반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점프해서 일반 상업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기준 용적률 자체가 230이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거죠. 자, 기준 용적률이 230, 여의도 시범이 지금 용적률이 160인가 170 그럴 겁니다. 굉장히 낮죠. 원래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60% 용적률의 아파트를 2배 올려서 320만 해줘도 제가 지금 36평 갖고 있으면 72평 받습니다. 그죠? 건축비 내가 부담한다고 치면 72평. 그러니까 32평 한 채 갖고 있으면 두 채 받아요. 근데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소장님 한 450은 줄 것 같아요. 그죠? 준주거로 가면 3종인데 한 칸 올려주니까 450 준다고 치죠. 그러면 기부천합 빼고 치면 160이니까 거의 3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부천합 일부 하겠지만 32평 아파트 갖고 있으면 32평을 제가 건축비 부담한다고 치면 3채 받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용적률만 따지면. 근데 기부천합 정부가 서울시가 준 만큼 많이 뺏어갔죠. 뺏어간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뭐 이것도 지어라, 뭐 또 해라, 뭐 해라. 지금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다시 이게 형평성 이야기 될까봐 조심스러운데, 이걸 더 올려줄 제가 서울시 편드는 게 아니고 서울시장님도 올려주고 싶죠. 기부채납 조금 받고 싶은데 이게 요만큼 올려줄 때마다 정확하게 시장에서 그걸 계산해서 지금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118제곱미터가 26억 5천까지 찍었는데 이거 조금 더 풀어주면 30억 금방 넘어갑니다. 제가 진짜 오세훈 시장 편드는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100층 올려라 이러면 좋죠. 제 말은 이거 어디까지 올려주냐 말이죠. 아, 그렇죠. 용적률 사실 더 올리기는 어려워요. 네.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의도가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예시를 네. 가져온 건데 근데도 지금 주민분들이 너무 지금 많다. 너무 많이 뺏어간다. 네. 용적률 그거 올려주고 그거 다 가져가 버리냐. 네.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또 놓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네. 우리가 이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임대주택이나 기부 취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안 한다고 그러시겠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사실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쉬쉬하는 사항 중 하나인데 우리가 보통 용적률이 종전에 200이었다가 뭐 400이 되고 500이 되고 그러면 엄청 좋아지는 줄 아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 중 하나가 내가 있는 땅에서 이제 기부 취납을 통해서 땅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땅 기준으로 용적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용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기부 취납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체감되는 이제 사업성 개선은 아주 이제 조금씩밖에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걸 한번 보기 편하게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네. 우리가 대지가 100평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종종 용적률 200%예요. 우리가 예. 보통 종종 용적률 200% 사업성 없다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종전에 이제 연면적은 200평을 지을 수 지을 수 있었는데 있는데 근데 종상향을 해줘서 보니까 용적률 300까지 해줄 수 있겠대. 근데 500%도 주겠대라고 하면 우리는 용적률이 200% 혹은 300%가 늘어나는 줄 알지만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따라 기부채는 예를 들어 10%를 했다 라고 하면 줄어든 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체감 용적률은 270% 되는 거고 예를 들어 300평이 아니고. 네. 기부채는 20%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땅 20% 뺏겼는데 실질적으로 더 늘어나는 용적률은 40%밖에 안 늘어난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는 100% 늘어난 줄 알지만 그래서 땅이 빼앗기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리티컬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부 채납을 하게 되면 사업성이 늘어나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일단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결국은 연면적은 늘어난 게 팩트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처럼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공공성에 대한 얘기들을 서울시가 과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 너네는 이렇게 하면 사업성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여기서 땅을 빼앗아 가야겠다. 우리 여기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좀 더 공익적인 목표를 좀 더 충족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용적률 200이던 땅을 300으로 올려주면 1.5배를 올려준 거고 1.5배를 만들어준 거고 100평 땅이었으면 100평을 더 준 건가요? 그럼 보통 기부 채납은 그럼 어느 정도로 받아갑니까? 이제 기부 채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재개발이냐 재건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에 대한 사항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적게 내면 한 10%대는 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20% 전후한다라고들 얘기하거든요. 10에서 20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다. 땅으로 받아가는 늘어난 게. 용적률에. 전체적으로. 전체 용적률.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제 기부 채납하는 게 물론 이게 100% 땅으로만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순부담률이라고 또 깊게 들어가면 그런 용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이 순부담률을 갖다가 어느 정도 서울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금액대가 있어요. 그거를 땅으로 받아가든 시설물로 받아가든 돈으로 받아가든 목표치를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용적률 높여줬으니까 너네도 이득이 많이 되지 라는 게 막상 조합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우리도 그만큼 많이 냈다라는 게 있는 그만큼 거죠. 이익은 아니다. 네. 용적률 200이다가 용적률이 300이 되면 당신 재산이 갑자기 1.5배가 된 거니 1.5배, 그러니까 0.5배 늘어난 거에 반은 나라에서 가져갈게. 그럼 한 25% 정도는 나라에서 가져갈게. 많이 해서 가져가면 그 정도 가져가죠. 그렇게 가져가면 실제로는 25%만 우리가 남아요.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끝나면 너무 행복한데 예. 문제는 그만 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이프로님이랑 기자님께서 다 얘기해 주셨어요.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까 어떤 얘기했었죠? 엄청나게 얘기했었던 거 건축비가 늘어나잖아요. 네. 높이 지으면. 용적률 높여줘도 그럼 빽빽하게 고층으로 가다 보면 건축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얘들 일반 분양으로 갔다가 10억에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원가를 따져보니까
아까 33평형 하나 지을 때 원가가 5억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채 팔아서 예전에는 그래도 그 원가가 낮았으니까 똑같이 10억의 분양을 받아도 한 채당 분양 수입이 뭐 7억이 남든 6억이 남든 가능했는데 한 채를 팔아도 분양 수입이 4억이야 5억이야. 근데 여기서 초고층 가면 공사율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용적률 많이 줘도 한 채당 분양 수입 해봤자 뭐 3억 남네? 이래버리면 공사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용적률 한 단계 올려준 걸로 통해서 그 조합원들이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의 양이 많이 줄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걷어가는 비율은 예전 인식이랑 동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용적률을 사실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조금만 줘도 강남에 뭐 청실 뭐 이런 거 재건축할 때 20% 30% 올리려고 정말 조합원들이 투쟁하고 해서 종상향하고 했는데 20% 30%그 예전에 뭐 한 180이면 210 받으려고 거기도 다 2종 3종 아파트였는데 그 요만큼 했는데 지금 이만큼 올려줘도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절대 넉넉하지 않다. 넉넉하면 주민들이 시범아파트 주민들이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시공사 선정해서 지금 착공할게요. 이럴 텐데 주민들이 지금 시범아파트 페인트 칠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내 우리 그렇죠. 화 많이 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말한 용적률만 더 주는 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지금은 용적률 더 줬더니 그러면 고층이 되니까 공사비가 늘어나고 이제 결국은 순수하게 남는 돈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조합에다가 말했을 때 사업성이 엄청 높아서 우린 분담금이 없고 그냥 공짜로 가고 오히려 예전에 반포주공 1단지처럼 오히려 33평을 가지고 있어도 50평대 가고 1+1 받고 이러는 줄 알았더니 분담금이 나오는데 뭐야 누가 삥땅을 쳤어 라고 하면서 조합장을 욕했더니 알고 보니까 서울시 가져온 게 많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상한 용적률을 보게 되면 땅을 가져가는 거는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왜냐면 전체적인 퍼센테이지 줄어드니까. 근데 우리가 땅만 낼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 상한 용적률에 대한 식을 보게 되면 일단 토지를 내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지만 건축물을 낼 수도 있고요. 법에서는 현금을 낼 수도 있어요. 현금을 내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 아까 뭐 100% 높여주게 되면 순수하게 100% 늘어나는 거잖아요. 땅을 뺏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건데 이렇게 안 받아주는 게 문제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돈이 좀 필요하면 돈을 받는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서울시가 돈이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을 우선적으로 받고요. 그 다음이 시설물로 받고요. 돈은 진짜 예를 들어서 일반 시행사업 할 때 너무 필지가 작아서 이 짜투리 땅 받아봤자 이거 관리도 안 되고 뭐 공원도 뭐 설치될 것도 없고 그런 경우는 돈을 받는 케이스는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이 있어서 서울시에 돈을 받은 케이스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물납을 받게 되는 건데 기부 체납의 유형을 보게 되면 일단 토지를 받는 게 첫 번째 이제 시설물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이 보통은 땅을 결국 깔아요. 아까 말한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데이케어 센터를 할 때 뭐 한 필지에 공동으로 있진 않을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도 땅을 납부하는 거다. 물론 이거 땅만으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이 건축물에 대한 돈도 또 계산하기 때문에 땅보다는 조금 나아지지만 결국 얘도 땅이 준다라는 거고 복합물로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주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 단일 필지 내에서 임대주택을 받는 건데 문제는 이 임대주택도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임대주택이 원가 인정도 안 된다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표준건축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 표준건축비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3평형 하게 되면 뭐 360만 원? 뭐 이 정도 받아간다라는 거죠. 이걸 계산하게 되면. 공사비로. 네, 공사비로. 그래서 우리가 원가 현실화 해달라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하도 이게 말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기사입니다. 4월 29일자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시키겠다. 근데 이거를 기본형 건축비를 연동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기본형 건축비를 보게 되면 그래도 평당 평일에 제곱미터당 200만 원. 그러면 한 660만 원 정도 평당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요즘 공사비에 700-800 얘기했는데 660은 좀 아쉽긴 해도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점은 이 임대주택 계산할 때 지하주차장 면적은 빼버립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업계에 있는 분들이 아파트 3개층, 3층 올릴 만한 공사비가 지하 1개층 파는 공사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하 면적은
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즉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 안 시켜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지하주차장 팔 때 이게 돈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러냐라는 얘기도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서울시 인식 자체가 아니 지하는 너네 어차피 뭐 주차장 만들면서 만든 건데 그거 좀 같이 쓰면 뭐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부산에서 난리가 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얘기 나와가지고 얘기 나왔는데 여기 보다 보면 예전에는 평당 공사비가 한 450만 원 얘기 나왔다가 지금 1,100만 원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잘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그냥 우리가 공사비 절감 방안을 갖다 또 제시를 했는데 종전에 지하 5개층 파서 이제 1.5대, 1.8대 주차장 만들 거를 1.4대만 해라. 지하 4층만 파자.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공사비가 200억이 절감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 아파트들이 사실 주차장 이용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역세권이니까 여기는 용적률 엄청나게 높게 주고 그 대신 여기는 아예 차 있는 사람 못 들어오게 서약서 받으면서 입주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주차장 기준을 여긴 0.3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마당에 그러니까 우리 뭔 얘기 나와요? 주차 비용이 장난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아니 지하주차장은 조상님이 지어주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갖다 다 빼버리니까 임대주택이 사실 원가 우리가 사실 너무 여기서 이윤을 볼 생각도 없고 원가만 인정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가 이하로 건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임대주택도 정말 정비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예전에는 공사비가 그렇게 높지 않았을 때 평당 뭐 300으로도 지을 수 있었을 때 에휴 이건 원가 인정 안 해줘도 그래도 이것도 뭐 우리가 이득 본 게 있으니까 손실이라 생각하고 뭐 좋은 일 했다 치자라고 하는데 이거 인정은 너무 안 해주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손실도 누적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이나 공간은 한정돼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도 지켜줘야 되고 사업성도 높여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공성과 상치되니까 결국 정답은 없을 텐데 그럼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늘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여의도나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할 때 좀 기부 체납할 때 한강변 쪽으로 공원이나 도서관 용지나 교회 용지 빼버린다고요. 서울시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대신에 그거 너희들 앞마당 아니냐 이렇게 조합원 분들은 아니 근데 왜 좋은 땅을 가져가 뒷땅을 가져가지 한강 보이는 우리 땅인데 결국은 응? 근데 서울시는 무슨 소리야 30층짜리 50층으로 올려주고 너희들한테 돈을 수천억 원을 주는데 우리가 그 도서관 하면 너희들도 이용하고 조합원들도 이용하고 지나가는 고수부지 한강도지 이용하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기반 시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시설로 받아가라는 얘기인 거죠. 아까 말한 뭐 데이케어 센터처럼 주민들이 그 시설은 우리는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하다못해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기부 체납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주민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 높아졌는데 납득하지도 못하는 비용들이 납부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됐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상계주공 5단지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33평형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분담금만 5억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운 얘기들을 다 빼고 우리 핵심만 얘기해보면 종전에 여기 용적이 93%였는데 299%로 올려준대요. 엄청나게 높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기가 종전 세대수가 많았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12평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신축 아파트 평균 대지 지분이 33평이 대지 지분 12평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종전 세대수가 840세대인데 건축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분양 세대가 840이에요. 즉 일반 분양 세대가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으로만 150세대를 지어주고 끝나게 되다 보니까 1대1 재건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사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결국은 돈만 들어가서 임대주택만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상계주공 5단지도 신석통합 계획으로 갔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 임대주택 짓고 서울시만 좋아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뭐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조합원들이 뭐 25평형으로 간다든가 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사실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하면서 이전 종전에 대한 현황 용적률을 인정해주겠다. 앞서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허용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도 우리가 상한 용적률은 기부채널이 너무 심하니까 약간 이걸 완화해주겠다라는 네. 사항들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기부채납 얘기들도 종종 나오고 있죠.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체감했을 때 예전과 공사비가 달라졌는데 막상 이런 기부채납 시설들 갖다가 막상 내고 나니까 결국은 그래서 내 분담이 얼마가 줄어들었지? 그러니까 별로 줄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결국 땅이 줄어들면서 체감 용적률이 달라지는 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범 아파트도 이거 뭐 특혜를 주는 줄 알았더니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좀 더 있었지만 시간상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결국은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종상향을 한다 하더라도 상한 용적률 즉 3종 체계 이런 게 있다. 기준 허용 상한이 있는 거고 상한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종상향이 결국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가 받아가는 게 있는데 네. 그만큼 받아가는 게 사실 많단 거예요. 그래서 역세권 사업들도 생각보다 잘 못 가는 것 중 하나가 대단히 용적률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기여로 가져가는 게 워낙 많아서 생각보다 체감되는 게 별로 안 되는 거고 무엇보다 조합원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는데 그러면 왜 이 얘기가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냐? 막상 사업성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말하는 실익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여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가져간다는 거를 굳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기반시를 확충하는 길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건설사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연면적이 높아지게 되면 도급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조합원은 거죠. 남든 안 남든 관계없이 그쵸. 빽빽하게 높게 올리면 뒷계산이야 조합원이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는 공사비만 많이 받아가면 된다. 그렇죠. 세대수가 늘어나고 연면적이 높아지고 이제 초고층으로 지어서 더 높은 건설력이 필요한 거다. 기술력이 필요한 거다. 건설사는 또 이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조합에서 해줘야 되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일단 조합장도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야 옆에 조합장은 똑똑해가지고 용적률을 갖다 50%를 더 받았는데 너는 무식해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용적률 인수를 못 받아간다 라고 얘기하면 사실 돌고 돌아서 이거죠. 앞서서 빽빽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나는 근데 쾌적하게 용적률 200으로 해서 퀄리티 높게 지을래. 임대주택 덜 짓고 우리는 좀 더 좋은 고품격의 단지를 지을래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땅을 많이 내고 건축물을 얻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 건축물의 가치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거는 건물의 가치랑 땅의 가치를 조금 원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조합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은 화두다라는 겁니다. 용적률을 높여줬을 뿐이지 땅을 더 준 게 아니니까 나라에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는 건 더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라는 장점만 그동안 생각했는데 한 채당 대지 지분 비율이 낮아지는 거다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용적률을 안 높여주고 지으면 30평짜리 아파트의 대지 지분이 10평인데 용적률을 많이 특혜를 지어서 받으면 30평짜리 아파트를 지어도 대지 지분이 5평, 6평밖에 안 되는 게 나오니 그게 같은 가치겠냐. 새 아파트 30평이라는 건 똑같지만 그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나오는 대지 지분 가치가 낮은 아파트가 이게 과연 지금이야 서울에 좋은 동네에 새 아파트 30평이니까 뭐 볼 게 있어요. 그냥 30억이죠. 이렇게 따지지만 앞으로는 대지 지분 되게 중요해질 거야. 그러니 용적률 많이 받고 그 대신 이리저리 뜯기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네요. 네, 뭐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거 이미지만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용산에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1호 사업지입니다. 아마 지나다니시다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용적률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빽빽하게 960%로 지은 결과물이 이거랍니다. 청년주택이니까 많이 지어야 되니까. 네, 여기는 주차장 막 다 기준 완화해주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용적률 이렇게 많이 받아서 짓는다 하더라도 이게 가치가 있는 주택이냐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냐? 그래서 실제로 압구정 3구역 예시를 하나 드려드리자면 지금 압구정 3구역에서 지금 추산되는 전체 공사비가 한 3조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땅 이런 걸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기부 체납에 대해서 납부하는 걸 돈으로 환산했을 때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이제 기부 체납 금액만 1.5조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정비 사업하면서 국가에서 걷어가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근데 이제는 용적률 더 주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쟁점이 아니라 과도한 기부 체납을 낮추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서울시나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굳이 정비사업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용적률 하기보다는 그냥 임대주택 우리 안 짓고 그냥 1대1 재건축하면서 쾌적한 아파트 만들겠다. 우리가 돈 낼 거 내고 제대로 짓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가 1.5조 원어치를 가져간단 말은 3조 4조 원어치를 줬다는 뜻 아니에요? 전체 사업비를 3조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종종 정부가 준 거에 조합원들 30-40% 정도 가져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순부담료를 그만큼 뻗어가더라.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다 맞아요. 그러니까 김원장 기자님은 야, 뭐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면 그 자기 돈 들여서 해야지. 네 재산인데 왜 분담금 많이 나오네 하면서 징징거리면서 왜 용적률을 더 달래? 단독주택은 부시고 다시 지을 때 공사비 많이 들면 그 집주인이 다 알아서 낸다? 집주인이 알아서 돈을 빌려오든. 그런데 공사비 많이 나온다고 단독주택 보고 용적률 높여달라고 해서 5층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는 안 하잖아. 그런데 아파트는 왜 머릿수가 많다는 이유로 저 이거 이렇게 안 해주시면 저희 저 재건축 뭐 손자 때도 못 해내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왜 징징거리냐. 그 안 하면 당신들 사정이지 라는 말이 일견 합리적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맞춰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저 김재경 소장님은 야, 그게 그 사업성 안 나오는 게 이 아파트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 아파트가 다 안 나와. 그래, 그럼 당신 말대로 그렇게 정의롭게 그런 식으로만 계산하면 전부 다 낡은 아파트들 아무도 새로 못 짓고 돈 좀 있는 사람들 모여 사는 강남 여의도나 재건축할 수 있는데 그래 봐라 어디 그럼 아파트 다 허물어지고 나면 집값이 하늘 높이 올라가지. 어디 살만한 집들은 다 500억씩 갈 거고 당신들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자, 오늘 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과 함께 용적률 얼마나 올려주고 또 사업성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때 한 들어봤습니다. 잘 들어봤어요. 네. 예, 용적률을 높여주면 더 지어야 되고 더 지을 수 있는 거는 팔아먹어서 그걸로 이제 잘 쓸 수 있었는데 더 짓는데 비용이 더 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요즘 옛날처럼 용적률 높여주는 게 그닥 고마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됐는데 예전처럼 그 대가를 받아가시려고 하면 현장에서는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외국어 고등학교가 몇 개 있는데 이게 내신 때문에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대학 가기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교육부가 외국어 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만 수능 점수를 20점, 30점, 너는 50점 이렇게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그래, 그게 그래서 큰 일입니다. 내가 그래서 이 프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가 남북 통일보다 힘든 일이다. 답이 없다 이거. 김원장 기자님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이 다 맞으니까 재건축 재개발 못하고 김재경 소장님 말씀 듣다 보면 또 야 그거는 그럼 특혜 어떻게 해? 그러면 또 그것도 쉽지 않은데 또 이 말 안 들으면 아무도 재건축 재개발 못하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또 나와주셔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답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까지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죠. 그래야 또 뭐 뭔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갈 테니까. 네. 예, 김재경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또 아유 힘들어 이게 나라 걱정이 힘들어요. 금요일이면 좋겠네. 네, 금요일이면 좋겠는데 이제 월요일이지만 내일 모레가 휴일이니까 부처님 오신 날 기다리면서 저희는 언더스탠딩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